만약 중국이 내부의 경론 때문에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한반도의 역사를 다 돌이켜봤을 때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정복대왕으로 부르잖아요.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중국이 한 50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김금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약 20분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죠. 하지만 그 미국 대통령과 또 우리 한국 대통령 사이의 그 통화 이면에는 좀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통상적인 관례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축하한다 등의 메시지를 담고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한미동맹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한다 이런 식의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4일 만에 4일째가 되는 날에야 겨우 이 통화가 연결이 됐거든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즉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을 했고 확인을 해 주었지만 미국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아직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에 대한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화일 시점으로 그제 기자들이 미 국무부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한미동맹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국무부 대변인이 굉장히 어버버거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백악관에게 질문을 해라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거든요. 그 말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 어떤 통일된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의 면에서는 좀 껄끄럽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미국의 정계가 이게 뭐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다 통틀어서 미국의 정계가 이재명 정부와 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 탄핵 정국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차 탄핵 안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 그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국제관계를 지켜보는, 특히나 한반도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지켜보는 미국 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게 들렸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돈독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것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라고 그것을 탄핵 사유로 꼽는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나아가서 그러면 만약 이재명 정부가 당선됐을 때에는 반대로 할 것 아니냐, 즉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원장, 이정석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내면을 보면은 북한과의 어떤 그 친분 관계 혹은 북한을 조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미국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거리감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지켜보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정부는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얼마 안 되는 대표적인 친미 통이거든요. 이분이 북미국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보실장으로 내정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G7 회의에도 사실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석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G7 회의에도 참석을 하면서 이 국제사회에 한국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미국이 과연 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전히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서 당분간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미국 정부와는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내정이 되신 이정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햇볕 정책 옹호론자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건 뭐 제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 즉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혔다라는 것은 향후 통일부가 아니라 국정원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아마도 대화를 시도하겠죠. 윤석열 정부 때 북한과의 대화가 일절 없었고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려를 걸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었고요. 그 비판을 한 배경에는 결국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끊임없이 남북 대화의 문을 두드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북한이 응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은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단절했느냐? 우리가 한 4개월 전에 동해를 통해서 북한의 어민들이 표류하다가 우리 해경에 의해서 구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관련된 법에 의해서 북한의 이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북한 어민들이 표류를 했다가 우리가 구조를 했으니 돌려보낼게 라는 연락조차 받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그 어민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전히 그 해당 시설에 머물면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만을 희망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응답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아주 사소한 실무적인 협상마저도 남한과는 아예 마주 앉지 않겠다라는 북한의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에 열을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이 응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자칫 이게 굉장히 형편없는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런 과거의 어떤 그 관성, 즉 지금까지 어떤 진보 정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성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계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이유는 이재명 정부 안에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계파가 바로 자주파인데요. 이 자주파라는 것은 결국 뭐 자주국방 혹은 한미동맹보다는 한중관계, 한러 관계, 또 남북관계 좀 더 치중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파로 불리고 친미파, 뭐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파가 나요. 물론 이 친일파는 과거의 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지일파 정도로 되겠죠. 근데 이 자주파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386 운동권 세대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586 운동권 세대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거든요. 그분이 한때 학생운동에서는 굉장히 전설로 불렸었고 이 386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분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운동권파들, 이 자주 세력이다, 자주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시각에서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즉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된다.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이 충분히 국방력을 자체적으로 충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됐으니 주한미군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 의존하는 그 외교관계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주류가 됐다라는 점이 일단 팩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도 주한미군이라는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악의가 맞는 거잖아요. 이 자주파들이 득세하면서 주한미군 필요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방위비를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한미군 나가는 거 찬성을 하겠다라고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고, 주한미군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못 지키는 것이냐?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자체적인 우리 국군 장비 60만 명으로 충분히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단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
넘어서서 중국이 이 서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동북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렛대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정말 복합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주한미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항상 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라든가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들의 그 어록을 쭉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군의 침공을 막아내는 인계철선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최전방의 부대로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그 존재 가치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최근에 주한미군은 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으로서 이 북한의 침공도 막아냄과 동시에 이 중국의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루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서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과 남중국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만 해역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 해역 모두 미국과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대만 해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그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자유의 항행 작전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중국군이 그 대만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거든요. 남중국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을 넘어서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유관국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 서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 서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통수권자가 사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인공 구조물들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철골들을 박아놓고 있어요, 거기다. 그리고 지금 이걸 영구적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우리 서해를 지금 침략을 해오고 있거든요. 여기 잠정 조치 수역에다가 이 철골 구조물들을 박아놓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잠정 수역이라는 것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겹쳐지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 겹쳐지는 지역에서는 오직 어업 활동만 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는 지역에서 중국은 어업 활동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조사 목적의 그 철물들을 좀 박아놓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조사 목적인 것이지 사실상 이 철물들은 해당 수역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한 요소인 것이고요. 그 철물의 끝에 매달려 있는 여러 센서들은 우리 잠수함들의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감시 장치입니다. 더해서 이 철물들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고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버리고 중국이 거기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은요, 우리 서해 반 이상을 중국에 뺏길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침략적인 야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안보적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중국이 서해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게 뭐 그럼 주한미군이 함선이 없는데 어떻게 막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은 상당한 공군 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5,000km 정도의 범위를 가진 그 레이더거든요. 그러면 그 5,000km는 중국의 어떤 국방 지역이라든가 혹은 한국과 인접해 있는 뭐 대련이라든가 이런 해안 지역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군의 움직임을 반경을 제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안보 비용을 몇 배로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중국 등 국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단언컨대 안중경미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중국과의 우리가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게 맺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국제정치가 돌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정치, 외교, 안보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봤을 때 과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구분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나토라든가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적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새롭게 설정하고 있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에 매우 큰 집중을 해왔었는데,
결국 그런 접근법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들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 어떤 그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친중 정부로 바꿔놓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중국이 자국의 어떤 정치에 개입하면서 입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소요가 굉장히 많았고 콘플릭트라고 하죠. 그 정치적인 갈등 관계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정치적인 갈등 관계 때문에 여전히 캐나다는 신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중국이 개입한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면 될수록 이 중국이 해당 국가의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중국의 이익에 맞는 정치적인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나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을 매우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신을 차리고 EU도 그렇고요. 그 독일도 이제는 중국에게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섰고 이탈리아도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는 나라들은 EU라든가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지 공산당 일극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중국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김치 논쟁, 여러 가지 뭐 한류 드라마 논쟁 등등을 봤을 때 또 역사 공정 문제를 봤을 때 중국은 상호 간에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중국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이 가져다주는 사탕은 달콤하겠지만 결국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미경중 이건 정말 멍청한 접근법이고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중국에게 내어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이거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견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군권 장악 1등 공신 쉬치량의 급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쉬치량 이분이 2일 날 돌아가셨죠. 이분을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시진핑이 군권 장악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즉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되고 나서 이 군권을 장악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럴 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쉬치량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시진핑이 군사적으로 가장 믿고 아끼는 사람이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군부에 대한 숙청이 매우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쉬치량은. 그런데 이분이 달리던 도중에 죽었어요. 러닝을 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75세 나이에 죽었는데 물론 75이라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러닝을 했다는 것 자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연 사망을 하면서 물론 심근경색이라는 게 뭐 돌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병이긴 하나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나돌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 2년 동안 몇 명의 장군들을 죽인 줄 아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약 20명의 장군들을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러면서 이 중국 군부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의 군권 장악을 도와주고 있는 쉬치량이 돌연사했다라는 것은 많은 어떤 상상가들의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군권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 군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의 모든 권한을 통솔을 하죠. 물론 최고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바로 밑에서 군에 관련된 모든 어떤 지휘체계를 지휘하는 사람은 국방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 밑에 안보실이 있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있는 구조죠. 하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중국인민 해방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안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중앙군사위원회는 7인 체제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의 위원들이 있는 것이죠. 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중국 군 관련된 모든 결정들을 다 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집권당이 지금 민주당이죠. 그럼 민주당 안에 국방위원회가 있으면 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군 통수권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르죠. 그런데 이 7명이어야 할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남은 3명은 어디 갔느냐? 다 숙청당했습니다. 심지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조차도 지금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허웨이덩. 이
허웨이동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숙청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장이었어요. 상장. 우리나라에는 상장이라는 계급이 없죠.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장 직급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군 서열인데 이런 허웨이동까지도 사실상 숙청을 당하면서 중국 군의 기강이 굉장히 바짝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약 20명의 장군들이 숙청이 됐고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 2년 사이에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도 숙청당했어요. 그러니까 국방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정부패 혐의로 숙청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부패 혐의가 왜 그러냐면 한때 중국군이 독자적으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중국군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산업체로 발전을 하는데 군수업체로 발전을 하는데 이게 돈이 도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중국군에 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 지휘관들한테 조금 뇌물을 주고 납품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지고 이런 부패 구조가 매우 만연하게 중국군에 깔리면서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중국군의 어떤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와중에 내부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지나치게 중국군의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전혀 싸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 군 수뇌부들이 숙청당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군은 이 대규모 숙청을 받아들이고만 있을 거냐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결국 지금 중국군에서 자기 직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어떤 장군들 입장에서도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에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진핑 주석이 매우 위험한 상태다.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지나치게 패면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부정부패라는 것이 그러면 중국 군에만 있는 문제냐? 중국 공산당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부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부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지만 견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런 감시 체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패 덩어리인데 군 입장에서는 왜 우리 부패만 가지고 저렇게 못 살게 구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중국 내부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게 시진핑 주석의 힘이 막강할 때에는 그런 반발들을 어느 정도는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앓고 있어요. 이게 개인 신상에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시진핑 주석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췌장암을 앓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확인되진 않았지만 췌장암 관련된 루머도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거든요.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도체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전기차들 정조준해가지고 또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미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고 따라서 중국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사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카리스마가 있고 권력이 유지가 될 때에는 관리를 잘할 때, 즉 어느 정도 업적을 만들어낼 때 그 권력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실기만 하고 있을 때는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무모한 대만 전쟁을 벌리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연임을 연달아 하면서 지금 네 번째 연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는 적당히 해먹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내부 분열 또는 쿠데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쿠데타 가능성을 사실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장성들의 별을 떼고 있어요. 이게 숙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군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어떤 반부패 기강을 잡는 행위를 옹호해 주던 이런 사람들, 쥐치량 같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호사가들의 이 상상을 자극하고 있다니까요. 쥐치량이 제거가 되면은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군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슈치량이 꽤 오랫동안 군에 몸을 담으면서 시진핑 주석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개혁의 동력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세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진핑의 권력 약화가 한국 등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후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계자가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후계자의 존재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차후를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죠. 하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은 후계자가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이 사라졌을 때, 즉 절대 권력이 사라졌을 때 과연 중국 내부가 온전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골목대장 한 명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평정을 했었는데 이거 골목대장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면 고만고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권력 투쟁이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다 왕자를 노리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이 어떤 그 내전의 경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높아요. 결국 이 모든 건 다 시진핑 탓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만약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면은 이게 우리한테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나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중국이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북송해버리면서 이 북한의 내부 체제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왔고 좀 북한이 최근은 좀 다르지만 과거 한 20년, 30년의 역사를 보면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결국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은 중국이거든요. 내부적 경제적으로나 뭐 식량이라든가 뭐 안보적으로도 중국이 다량의 도움을 줬었는데 그런 중국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한반도의 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은 탈북민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 북중 국경이 헐거워지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북한 정권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늘어나는 탈북민들을 다 수용을 하고 이것을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는다면은 북한 체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중국 큰형님이 흔들리면은 아래에 있는 그 똘마니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 중국이 내부의 어떤 그 경론 때문에 다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우리가 동북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그렇게 위험해지면 전쟁의 가능성이 없겠느냐? 저는 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한반도의 역사를 한 5천 년의 역사를 다 돌이켜 봤을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중국이 사어분열했을 때예요.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중국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정복대왕으로 부르잖아요.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중국이 한 50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당나라 때 우리가 고구려가 무너졌는데 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우리를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나라 때부터 완전히 굴종적인 사대의 문화로 들어갔는데 명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또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도 우리는 침략을 받았었고 중국이 하나로 뭉쳤을 때 우리는 늘 침략을 받았고요. 중국이 분열됐을 때 우리는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게 아마 또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중국이 내분으로 인해 분열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까요? 중국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면 보통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중국은 항상 남북으로 나눠서 싸웁니다. 장강을 중심으로 장강과 황하를 중심으로 장강 이남과 장강 이북이 항상 싸우거든요. 남북조 시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동서로 나눠서 싸우는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남북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중국 공산당도 결국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 체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내의 세력이 있습니다. 일명 상하이방이라고 불리죠.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어떤 최고위급 자제들로 이루어진 또 그 한 세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른바 태자당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게 중국 공산당 내의 대표적인 정치 권위 조직들이거든요. 이 태자당은 태자당 출신이 바로 후진타오 총리입니다. 후진타오 주석, 시진핑 주석 이전 주석이죠. 중국은 항상 이렇게 두 세력이 한 번씩 엇바꿔 가면서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한 번 상하이방이 했으면 그 다음 번은 공청단이나 태자당 출신이 합니다. 공청단도 중국 공산당 내에 있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이 공청단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본인들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라지게 되면 다음번에 주석을 해야 되는 사람은 태자당 출신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그것을 납득할 것이냐? 납득은 안 할 겁니다. 결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나눠져서 싸우게 될 겁니다.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에는 난징도 들어가 있고요. 항저우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굵직굵직한 중국의 대도시들의 해당 도시에도 서기들이 있거든요. 상하이 서기 출신이에요. 시진핑이 상하이
중국 공산당 우리말로 따지면 뭐랄까요? 부산시장 출신인 거예요. 부산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중국의 대도시들을 관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북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징 주변에는 또 베이징을 중심으로 뭉치는 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이징, 심양, 천진, 대련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치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남과 북의 대결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력이 있다면 군부가 있겠죠. 중국 군부가 어디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혹은 중국 군부가 독자 세력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겁니다. 독자 세력을 하기에는 시진핑이 너무나 많이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권자들,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실권자들이 모두 숙청당했기 때문에 중국 군부가 앞으로 그 예전에 그 막강한 위용을 되찾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20명 정도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되면은요,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지금. 북한 구축함 진수식 실패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북한이 이번에 그 진수식에서 실패했던 구축함은 최현급 2번함입니다. 5,000톤급 구축함이고요. 북한식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데 모르겠어요. 이지스 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지스 체계를 북한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형상 이지스함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함은 최현함으로 명명을 지었었고요. 그리고 2번함 이 진수가 됐는데, 진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은 쓰지 않는 측면 진수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 측면 진수가 뭐냐면 배를 이렇게 지상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바다로 떨구는 그런 진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처럼 도쿠에 아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띄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상에서 바다로 한 번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형이 맞아야 되고요. 정말 함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함선의 앞부분 사이에 어떤 균형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동시에 떨어져서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뜨는, 그게 바로 진수입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게 이제 함선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밸런스가 아예 맞지 않으면서 뒷부분이 먼저 떨어졌고요. 앞부분은 떨어지지 않고 지상에 이렇게 걸리면서 실패를 한 것이죠. 물론 지금은 진수가 완료가 됐다라고 해요. 제가 확인한 최신 기사에 따르면 진수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실패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일단 첫째, 김정은이 직접 그 진수식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행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북한 군중들이 와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실패를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창피한 거죠. 내가 직접 현지 지도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지금 극대노해가지고 해당 배를 건조하는데, 그리고 해당 진수식을 만드는데 동조했던 10명 이상의 간부들이 총살당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 공장의 기사장도 있었고, 뭐 진수식을 지휘하는 해군 장교들도 있었고, 10명 정도가 총살당했다고 제가 최신 기사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극대노한 것이죠. 북한은 항상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수습 방식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꼬리 자르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1년 안에 이런 5,000톤급 구축함을 2척씩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명령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조선업이 정말 고도로 발전된 나라도 1년에 2척씩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근데 북한은 인력을 갈아 넣어서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5,000톤급 구축함을 1년에 2척씩 뽑아내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시 자체가 굉장히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인 거죠. 근데 어찌 그 지시에 맞춰서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이게 실패한 건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는 정말 실현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그 최종 책임자 김정은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김정은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지시사항대로 함선이 만들어지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중간등에 있는 간부들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못 만들면 못 만들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고요. 만들었는데 실패가 되면 실패했다고 총살당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김정은이 특히나 이 부분에서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이 5,000톤급 구축함 만드는 기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제공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 마당에 이걸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내야 주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게 러시아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술을 줬는데 실패했다 이러면 어느 나라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사가겠습니까? 이게 신뢰의 문제거든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무기 기술들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무기 기술을 받아와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북한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닥달질하는 것이죠. 북한은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인 안정성,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 쪽팔리지 않는 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우 비상식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진수식 사고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파장을 낳을까요? 내부 분위기가 더 경직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기술들을 가져와서 다량의 또 다른 무기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남한과 벌어져 있는 그 재래식 전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늘상 얘기하는 그 속도전 정신,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내 마음은 급한 건 알겠는데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기술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기술을 습득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도 결국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실패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그러면 기술자들이라든가 그 중간 단계 책임자들은 정말 막중한 그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매우 경직될 것이다. 저는 이런 방식의 결국은 연구진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북한의 강력한 군사대국 선전 이미지에 균열을 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좀 놀랐던 게 어쨌든 5,000덕급 구축함 1번함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체계를 사용하고 뭐 어뢰 발사관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대함 미사일 혹은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 탑재했어요. 수직 발사관 탑재를 했는데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고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평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북한이 5,000덕급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들의 함선 건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라는 것이고 김정일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1,000톤급이 가장 최대 함정이었어요. 1,000톤급은 우리나라에서는 초계함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초계함 1,000톤급 널렸어요. 근데 북한은 그게 가장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함정이었는데 지금 5,000톤급을 만들어냈다는 건 5배에 달하는 함정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위협적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만약 그 함선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지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 유사시에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그것들에 격추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고 서해라든가 동해에서 5,000톤급보다 낮은 그 초계함 혹은 호위함들이 항행을 할 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 잠수함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함선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해군력이 발전하고 있는 것에 걸맞춰서 우리 해군력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다양한 어떤 대응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북한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1년에 2척씩 계속 뽑아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압록급 구축함이라는 게 있고 두만급 구축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호위함급인데 한 3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압록급, 그 두만급이.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위성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런 함성건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다 주었겠죠. 하지만 상당히 놀라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에 무인기도 공개를 했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공식 무인기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다양한 무인기를 경험을 했거든요. 얻어맞기도 했고 사용하기도 하면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미국이 보유한 마크 리퍼 공격기 같은 그 무인기의 외형을 그대로 따라하는 뭐 샛별4, 샛별9 이런 무인기들을 지금 북한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 무인기에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공대공 미사일들을 달아서 시험 비행하는 모습도 보여졌어요. 우리한테는 위협적입니다. 선대와 비교해서 김정은의 군사적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때를 딱 비교해 보면은 김정일 시대 때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핵 개발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이 재래식 장비라든가 혹은 병사들의 뭐 개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핵무기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즉 핵무기에 들어가던 돈을 이제는 재래식 무기를 발전시키는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북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래식 전력의 차이가 나더라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들어갔을 때에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게 3세대 전차, K1 전차라든가 K1, E1 혹은 K2 전차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차들에 맞설 수 있는 안티탱크 미사일들, 이게
휴대용 미사일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게 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게 뭐 불새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 미사일들이 실전에서 특히나 뭐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시리아든가 이런 데서 뭐 수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도 이제는 3세대 탱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천마호, 폭풍호 이런 탱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천마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열병식 때 공개가 됐는데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꼭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에이브람스 형태의 외관을 갖춘 탱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이제 3세대 전차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 북한이 운영하던 뭐 T-72 러시아제 탱크라든가 뭐 T-60, T-54 탱크 그건 정말 고철덩어리인데 거기서 많은 진보를 일으켰다라는 것이고 장갑차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북한이 꽤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어요. 특히나 병사들의 개인 장구류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뭐 길리 슈트를 입은 부대들을 뭐 열병씩 등장을 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 육군 병력도 굉장히 그 병과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특수전 병력의 병과를 또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들의 전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죠. 북한 상위 1% 특권층의 북한에서의 삶은 어떠셨나요? 북한에서 살 때는 이제 19년 살았죠. 19년 동안 흔히 말하는 평양의 도련님으로 살았었죠. 많은 탈북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안은 고난의 행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북한 조선노동당에서는 상당히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도 북한 당국에 외화를 벌어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밖에 없었고 고등학교도 평양의 외고라고 할 수 있는 평양 외국어 학원을 입학을 했고 대원 외국어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뭐 김일성 종합대학도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은 남들이 다 겪었던 그 가난이라든가 뭐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면서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물질적인 만족면에서는 사실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자유가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잖아요. 북한은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제가 좀 일하다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러면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리프레시로. 북한은 여행도 못 갑니다.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뭐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전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은 그런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만족만 있다고 그것이 그냥 삶의 전부일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물질적인 만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만족들이 다 보장이 되었을 때 빛을 발하는 거라고 봐요. 다른 만족들, 즉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저는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국정원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3주 넘게 받았었는데 그 조사하시는 분도 이제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고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출세의 길이 그냥 쭉 고장이 되어 있는 인물이 왜 굳이 아무도 없는 한국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유학을 한 2년 정도를 북경에서 했었거든요. 북경대에서 했었는데 유학을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있을 때 제가 북한을 바라보던 입장은 그럼에도 뭔가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었고 그리고 김씨일가에 대한 추구성심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생각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저한테 제공해 주지는 못했었는데 유학을 하면서 인터넷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었던 그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특히나 이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이고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각종 수적을 다 갖다 붙여도 더하지 않은 그런 폭정 국가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분노를 느꼈었고 특히나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도 핵개발에 올인하는 이런 점들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이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반감을 가지고 사실 독서의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같이 뜻이 있는 친구들과 나중에 북한 체제를 좀 변화시켜 보고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모든 활동들에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유학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 중에 충격받거나 분노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그 북한에 관련해서 위키백과를 읽어보다가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거든요.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약 1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대규모 재난인데, 북한에서 1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다른 일반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패를 내려야 될 정도의 위기인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100명이 어느 지역에서 굶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정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10명이 굶어 죽었다 해도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건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도 이 북한 정권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점, 저는 그 정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굶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있던 지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한 더 저의 화를 돋구었던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와중에 김정일이 했던 짓은 아버지를 생전 모습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당시 사무실로 쓰던 금수산 그 주석궁을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증축하면서 여기에 8억 달러를 쓴 겁니다. 거의 1조를 쓴 거죠. 1조를. 말이 됩니까 이게? 8억 달러면은 옥수수 15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150만 톤의 옥수수라면은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굶어 죽던 안 죽던지 간에 자기는 그저 자기 죽은 아버지를 시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지도자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살인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그 부분에서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저서에 맥도날드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에 처음 나갔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는 당연히 고급 뷔페나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맥도날드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맥도날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외고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조기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맥도날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당 지역에서. 저는 이미지상으로만, 상상력으로만 느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항상 그 맥도날드의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햄버거라는 게 너무 먹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아무리 상류층으로 자랐어도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이죠. 북경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먹어보고 싶었던 게 그 맥도날드였고, 그때 2세트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치웠거든요. 지금도 맥도날드는 좋아합니다. 유학 중 탈주를 결심했을 때 꼭 한국으로만 올 수 있던 건가요? 보통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요. 한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제가 선택을 해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탈출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은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초반에서 중반까지 삶은 고난의 역사였어요. 저한테는 21살의 나이에 왔는데 부모님도 없고,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정말 고립무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덩그러니 저 혼자 무인도에 남겨진 느낌이었고, 북한에서의 김금역은 나름 집안 환경도 좋고 교육도 잘 받았고 아주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김금역은 21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이 되는 북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단 말이죠.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로부터 나오는 돈이에요. 그 300만 원 가지고 모든 걸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집안 살림도 그걸로 사야 되고, 뭐 핸드폰도 사야 되고, 300만 원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은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를 제가 2013년에 들어갔는데 2012년 9월에 하나원을 출소를 했고, 그리고 출소라는 말, 하나원을 나왔죠. 네. 그리고 논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논술 공부를 하면서 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하루에 한 2-3개씩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편의점 야간 알바는 기본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편의점 택배상하차, 제가 살던 곳이 도봉구였는데 도봉구에 창동물류센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강북권의 가장 큰 물류센터인데 창동물류센터에 가서 이제 택배상하차 알바를 그때부터 했었고, 결혼식장에 가면은 호텔 결혼식 말고 웨딩 컨벤션 뭐 이런 데 가면은 뷔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접시 치우는 알바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별의별 알바를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럼에도 제가 세운 뜻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재밌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재밌었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가전을 사기 위해서 갔던 곳이 백화점이 아니었어요. 저는 재활용품 센터를 갔었거든요. 재활용품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재활용품이지 남이 쓰다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추구하는 인생관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불만보다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토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자. 재활용품센터에 딱 갔는데 저는 사실 이미지상으로는 남들은 쓰다 버린 거니까 정말 막 이렇게 한심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세탁기를 사러 갔더니 세탁기가 그 당시 11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아주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8년 정도를 쓰다 버린 거래요. 이게 드럼 세탁기가 아니라 이거 드럼통 세탁기였어요. 뭔지 아시죠? 옛날 거.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세탁기를 11만 원에 가져다가 무려 8년을 더 썼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걸 아니냐. TV도 사실은 남들이 쓰다 버린 건 한 5만 원에 샀었고요. 그리고 책상도 한 3만 원에 샀었고, 다 그 정도 가격에 10만 원이 넘지 않은 돈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정도 사서 이제 그 리어카, 동사무소에서 리어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다 싣고 갔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뭐 차도 못 빌리고 해서 정말 리어카에 이만큼을 써 꺼이꺼이, 그 9월도 굉장히 덥잖아요, 우리나라. 뻘뻘 흘리면서 갔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그 과정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넣는 과정이 재밌었고, 나중에 돈을 조금씩 벌어서 그것을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재밌었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재밌었고, 친구들과 사귀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밝히고, 물론 다 재밌지는 않았죠. 누군가는 저를 차별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라, 뭐 네가 뭐 꺼져라, 뭐 이 북괴놈아, 뭐 이런 각종 차별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게, 저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를 차별하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누구를 막 그렇게 미워하거나 누구를 막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별로. 저는 그냥 제 인생의 주인은 제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저를 북한에서 왔다 혹은 뭐다라는 이걸 씌워도, 따옴표를 씌워도 저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진 않습니다. 저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어떤 책인가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하필 나온 시점이 대선 즈음이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묘한 의미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쓰게 된 시점은 사실 한 2년 전부터였어요. 2년 전에 제가 한 20대 대학생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유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응이 뭘 그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자유라는 주제가 언제부터 꼰대들이 얘기하는 그런 주제가 됐을까. 이 꼰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결국은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의 두려움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우리 작가님이나 우리 많은 PD님들이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공기처럼 따라온 것이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혹은 일부는 너무나 당연하게 차려지는 자유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만약 만연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왜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냐라는 그런 시각이 보편화된다면은 누군가 우리의 손에서 자유를 앗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위기감을 못 느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읽힌다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자유라는 가치의 그 무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책 제목 그대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워싱턴에 가면은 웰링턴 국립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립묘지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 현충원 있잖아요. 우리 동작구에 가면. 대전에도 있죠. 웰링턴 국립묘지에 가게 되면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비가 있습니다. 네, 그 추모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의 추모 공간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Freedom is not free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한반도에 많은 어떤 미군 병사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영토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을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인은 아니잖아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 맞서서 목숨을 다 바쳐서 싸웠던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자유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항상 집권 세력이든 뭐든지 간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사과해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의견 표현을 했던 사람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모 연예인이 빨간색 옷을 입었다가 우리 카리나 씨가 전 정말 에스파 좋아하는데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빨간색 점퍼를 입었고 그 빨간색 점퍼에 2번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연예인이 빨간색 옷을 입는 게 뭐가 문제며 연예인이 파란색 옷을 입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런 색깔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빨간 옷을 입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파란 옷을 입는 건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예요. 근데 왜 파란 옷을 입었냐라고 지적을 하는 순간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왜 파란 옷을 입었냐라고 지적하고 넌 일찍이냐 넌 이찍이냐라고 우리가 손가락을 돌리는 순간 그리고 그들의 손가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사표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위축되고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건가? 파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우리의 사고를 점차 우리 스스로 제한하게 되면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사회적인 그런 신호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발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단계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든 꿈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국가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결국은 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인 계획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시각,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각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결코 우리와 정상적인 대화, 상식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시켜주고 싶고요. 우리가 진정한 남북 간의 평화, 정말 진실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가장 먼저 우선적이어야 되고, 그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을 고사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시키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정치인을 꿈꿉니다. 이건 숨기지 않는 꿈인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정치인으로서 남북관계의 어떤 그 명확한 노선과 더 나아가서 한미관계라든가 이런 대한민국의 외교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게 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자유의 가치와 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